네, 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송, 특히 이제 조선과 해운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유독 이제 담당하고 계신 쪽이 올해의 주도주가 될란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표현 이상으로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그 작가님이 섭외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작두를 탔다고 해야 되나? 지난해부터 모실 때마다 그 섹터 담당하시는 분의 어떤 업종과 종목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여지없이 조선업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까 잠깐 이전에 이제 뭐 WS 리프레시 시간에서도 H&M이라든지 BDI,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런 얘기도 좀 나눴는데요. 뭐 저 전문가시니까 BDI도 저가 보니까 그쯤에서 60%나 하락했더라고요, 어느새.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BDI 지수가 어떠한 개념인지로 보긴 하는데 뭐 가격이다, 이거는 뭐 공급이 너무 타이트한 거다, 아니다, 수요가 너무 안 좋아진 거다,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좀 계절성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BDI는 매일매일 발표가 되기도 하고 실물 거래 시장도 중요하지만 선도 거래 시장이 되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이 되면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이제 선물 거래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운임의 변동성이 정기선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빠졌지만 5,500대까지 갔다가 빠졌지만 그렇죠. 2,0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작년 초라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높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운임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다. 예, 많이 절대 레벨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뭐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고요. 공급 쪽 같은 경우는 다른 선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발주가 됐지만 벌크는 운임 시장이 조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그 발주가 많이 된 상황이 아니라 22년, 23년, 24년까지 더 많이 배가 인도되기 때문에 공급 쇼크가 오겠구나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수기인데다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빠졌지만 여전히 운임 지수는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셨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지표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가로 연결하기 위한 투자 아이디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해운 선사들마다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해운주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주가 지난해 상반기에 워낙 강했던 영향도 있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한 언더퍼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드라이버크 쪽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H&M이 궁금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컨테이너면 H&M이 궁금한 건 맞는데 H&M이 사실 흠쓸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도주 맞습니다. 역할을 하다가 물론 자체의 이제 산업은행 물량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전반적인 해운업이 뭔가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작년에 화려했던 업종이나 종목보다는 올해 작년에 좀 부진했었던 뭐 반도체나 헬스케어나 또 시크릿컬에서 보면 건설이나 조선 등 뭔가 기회를 찾고 싶은데 바닥콜 하고 싶은데 과연 지금 바닥콜 할 만한 타이밍이냐 요게 좀 궁금하다 보니까 해운주도 자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H&M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을 고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6개월 넘게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앞서서 다른 시간에 이제 해외에 있는 해운주들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해외에 있는 해운주 중에서 우리나라의 해운주와 비슷하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회사가 있습니다. 에버그린이라는 회사고요. 둘 다 한 5월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이 해운 섹터에서 보는 것 중에 사실 물동량 지표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기저 효과와 기고 효과가 대단히 극심하게 이제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2021년 2분기 정도의 고점을 찍은 지표 중에 하나는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입니다.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쭉 내려왔고 올해 지금 작년 9월 이후에는 지금 그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4분기 이럴 때는 워낙 그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저효과, 기고효과가 모두 다 끝나는 시점이 한 22년 6월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운임이 올라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 상쇄를 하고 여전히 저희가 이런 병목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병목 현상이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좋다라고 하는 건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저희는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분기에 이제 비수기로 이제 막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절성에 대한 영향을 그쪽 컨테이너 쪽도 받을 텐데 지금 판단하는 건 약간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 연 중반쯤 되면은 뭐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엄청난 파도가 좀 지나가고 나서의 실질적인 경기나 전체적인 해운업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지는데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좀 이르다. 아직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노이즈가 많은 구간이다. 알겠습니다. 해운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오늘 또 조선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간만에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도 좀 일부 있고 조선업을 최근에 레포트를 보니까 뭐 조선이 보면은 뭐 컨테이너, 벌커, 뭐 탱커 여러 가지 수주를 오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시황별로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코멘트와 함께 뭐 일본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2021년은 선종별로 봤을 땐 그냥 컨테이너 하나만의 시황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체 발주량이 늘어난 것의 거의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컨테이너가 차지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박을 수주를 하면서 지금 한국이랑 중국의 조선 업체들은 수주 잔고가 이전 대비 많이 늘었고요. 뭐 23년에 뭐를 인도를 하거나 24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인도할 물량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인도할 물량이 넉넉하게 되면 빨리 단기간에 저가 수주를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수주 시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잔고를 1년 미만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대비 22년의 매출도 줄어들 수 있고 22년 대비 23년의 매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좋았는데 그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대형선이 이제 친환경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투자하려는 그런 니즈가 되게 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R&D도 좀 부족하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기술력이나 설비 투자를 더 하고자 하는 니즈가 일본은 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제 시장 점유율이 10%가 드디어 깨졌는데 일본이 아마 더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강한 이강 체제로 한국과 중국 이렇게 두 체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쟁자가 한 명이라고 하면 한 국가가 조금은 떨어져 나가는 국면인데 일본이 왜 그랬을까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조선업에 이렇게 큰 리소스를 부여를 안 하는 건지. 이게 이제 해운사와 이 선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00년대 화두는 선박의 대형화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잘해주는 조선사를 찾아가는 그런 트렌드였었는데요. 일본은 마치 자동차처럼 스탠다드 모델을 생산을 하고 이제 이거를 사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선주들은 오히려 커스터마이징을 잘해주는 조선소를 선택을 한 거죠. 전략의 미스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국내 조선사가 사실은 좀 꽤 괜찮은 포지셔닝을 한 것 같은데 드디어 좀 빛이 올 날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선사들의 여러 가지 고객 지향 뭐 베이스로 가는 부분들 친환경도 있고 지난해에도 또 사실 수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에 또 따라서 또 주가도 좀 별로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면 그럼 뒤집어서 보면 올해는 그러면 실적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에 따른 또 주가는 괜찮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작년보다 올해 만들 배들이 더 비싸게 수주를 한 배들이기 때문에 뭐 비용에 대한 부분에 컨디션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는 게 맞을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를 못할 상정은 아니었지만 2021년에 인도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풀캐파로 돌아간 게 아닌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비율도 낮았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당연히 이렇게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향후에 건조하게 될 선박에 대한 저희가 재료에 대한 충당금을 2021년 2분기에 모두 다 일시에 이제 털어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땡겨서 손실을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당연히 마진이 개선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재료 가격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조선업체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후판에 대한 수요가 워낙 시장에 있다 보니까 생길 수도 있는 우려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선소들이 조금 더 제품에 대한 단가를 더 인상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확실히 작년에보다는 올해가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으로 눈에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항상 매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좀 기대하는 게 친환경적인 얘기잖아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인가요? 이거 MEPC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MEPC라는 작년 11월에도 한번 열렸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랄까 최근에 뭐 ESG 붐도 있고 아니면 친환경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노후화되거나 친환경이지 못한 배를 해체하면서까지 발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한테는 큰 모멘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좀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엔 정말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21년 수주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작년 한 11개월 정도에 수주한 선박의 양이 400척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이 선박들의 과반수 이상이 모두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기존의 벙커CU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탄소를 덜 발생시키고 이제 황산화물을 덜 발생시키는 뭐 LNG로 추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성과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게 두 개의 선택지를 딱 제시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원래의 엔진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비싸고 좋은 선박을 발주를 하겠다라고 투자를 시작을 한 거니까 이제 23년부터 시작이 될 그 탄소 저감 규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 있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화물선이 글로벌리 한 6만 척 정도, 그냥 모든 선박은 한 10만 척 정도 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다 교체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교체 수요만으로도 조선업체들이 물량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크가 차고 넘쳐서 이제 주가도 막 차고 넘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간 시간이 남아서 보통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해운, 조선 이렇게 다 훑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올해 뭐 종목장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도 종목장의 일환이 어느새 저도 이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라는 게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는 조선업이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조선업이 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중성단으로 내려와 버린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수가 갇히면 또 조선업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탑픽 정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국조선해양 가장 탑픽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중간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을 차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올 때는 기자재보다 그냥 완전 조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업체들이 선박을 인도하기 전에 부품을 받아가지고 탑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조선업체들보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자재에 해당이 되고 특수 기자재 중에 해당하는 뭐 보냉제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엔진사는 당연히 필수 기자재니까 HSD 엔진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의 종목들이 쑥쑥 나오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에서도 환율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0원까지 올라오면 이게 조선업체한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조선업체들은 그 모든 국가가 다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비용 예를 들어서 뭐 노무비 막 이런 것들은 로컬 커런시로 그 주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그 당연히 마진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조선업체들은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환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수주를 받으면 이제 개별 업체별로 그 해지의 비율은 좀 다르긴 한데 100%를 다 그냥 선물한 매도를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한 60% 정도 선물한 매도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40%는 이거를 매출로 실행하는 시점의 환율에 의해서도 마진이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은 높을수록 조선업체한테 마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조선 업체가 수주를 많이 하면 원화가 또 강세로 갑니다. 네, 이렇게 약간 해지 않은 수요 때문에. 그래서 2007년, 8년 이럴 때는 그렇죠. 700원대를 찍기도 했었으니까요. 조선 업체가 만약 수주를 많이 해서 환이 강세로 가면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는 좀 기대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실현이 되는 단계로 넘어오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